우리 당 제1차 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역경과 슬픔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도 많았던 그 나라들에 우리 인민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당 제3차 대회에서 제시한 1차 5개년 계획. 이것이 실현된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됐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맞게 우리 당이 보다 높은 투쟁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회의가 바로 당 제4차 대회였습니다. 4차 당 대회 이후에 흘러간 1960년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우리 당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한의 사업체계가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여기 대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은 당 제4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제일 손참으로 관심을 놓은 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세우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1961년 9월에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제1차 7개년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구획짓는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공업화의 기초 축성에 맞게 기술적 개건의 첫 단계의 가업을 수행하였다면 7개년 계획 기간에는 전면적 기술 개건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라는 큰 나무의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줄기를 튼튼히 자래우는 시기였다면 7개년 계획 기간에는 이 나무를 더욱더 튼튼히 자래어서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 제3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결과 우리나라에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격리 형태가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그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4차 당 대회 이후 무엇보다도 대중용도 방법인 정살리 정신 정살리 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내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정살리 정신 정살리 방법. 이것은 이미 우리 수령님께서 1960년 2월에 내놓으신 대중용도 방법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0년 2월 우리 농장을 찾으신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는 수립되었지만 우리 일꾼들의 지도 수준과 능력은 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태를 요야하시기 위해서 우리 농장을 찾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농장원들이 집에도 들리시고 바로 수수한 이 집에서 당원 협의회도 지도하시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야하셨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지금 농장에서 농사일에 모든 힘을 집중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바로 지키지 않는 문제, 또 일꾼들이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그 해결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요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집에서 1960년 2월 8일 역사적인 총살리당 총회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정살리와 강소군에 대한 현지 지도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 군중 노선을 구현한 새로운 대중 지도 사상과 방법인 정살리 정신, 정살리 방법을 창조하셨습니다. 정살리 정신, 정살리 방법.
이것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위력한 대중지도 사상, 대중용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연합기업소는 1961년 위대한 신호님께서 찾았을 그 당시에는 대한전기공장이었습니다. 그때 공업 부문에서는 총살리 정신, 총살리 방법이 잘 모고 들어가지 않고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많은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당위원장도 늘 말하지만 난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생산을 책임진 공장의 주인입니다. 그러니만큼 지배인이 미처 생각이 닿지 못해서 당위원회와 사업 논의를 못하더라도 당위원장 농간 널리 양해하여줘. 참. 내가 월 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은 일체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험실에가 있어? 오늘 아침 기사장 동무한테서 그 실험실을 쓰도록 얘기를 들었댔으니까 아마 기사장이요 직장장이요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에? 지배인이 돌격구령을 내렸으면 발을 맞춰줘야지. 혼잡이요 불비례하면서 시비만 하고 밑에 내리가 조직 싸움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래서야 지배인이 어떻게 이래 먹겠어?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때 직장장 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영활동 체계가 그 지배인 유일관리제였습니다. 그래 이를테면 지배인이 그 생산과 경영관리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다 혼자서 맡아서 뛰어다니다 나니까 독단과 전횡 그리고 관로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결함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당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모든 나라들에서 절실한 요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는 편향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홀시하고 물질적 자극만을 내세워서 사회 경제 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향들은 우리 공업 부문에서도 요소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연속소설 분수령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임금표라는 것을 만들어 내돌려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만을 자극하려 했고 이로해서 액상 비핵 수행에만 급급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요구에 맞게 경제발전에 필요한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외면하는 이런 편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로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기업관리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을 대번에 포착하셨습니다. 이러한 결함들은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성관리국을 비롯한 우단위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업의 이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위대한 수령께서는 1961년 12월 16일 여기 대안에 또다시 오시어 공장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열 때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 이것은 공장당위원회의 직체적 지도 밑에 공장 기업소를 관리 운영하는 새로운 공업관리 체계였습니다. 생산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생산 지도 체계.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위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현물로 내려다주는 자재 공급 체계. 생산자 대중의 생활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는 정연한 후방 공급 체계. 이것이 대안의 사업 체계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12 삼천리벌이 자리 잡고 있는 소의 곡창지대인 평안남도 숙천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지 이틀이 지난 1961년 12월 18일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아침 일찍이 여기 숙천군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농업 부문에서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실 결심을 안으시고 그 시범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기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보이 스님께서는 이 집에서 군내 책임 일꾼들과 담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오보이 스님께서는 군당위원장에게 현재 농촌에서 가동하는 트랙터는 몇 대이고 가동하지 못하는 트랙터는 몇 대인가고 물으시고 또 농촌 작업반장들 가운데서 회계 계산을 할 줄 아는 작업반장은 몇 명이고 할 줄 모르는 작업반장은 몇 명인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군당위원장은 농촌 실태를 잘 몰라서 이제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시자 오보이 스님께서는 당시 인민위원장에게 농촌 실태를 물으셨는데 인민위원장 역시 농촌 실태를 잘 몰라서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기계도 모르고서는 농사를 지도할 수 없어. 우리 수령님의 이 말씀에 군당위원장도 인민위원장도 무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함은 농촌격리에 대한 군인민위원회의 지도 사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군의 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는 군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농업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군 농기계 작업소나 관계관리소가 다 도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나니 군인민원회에서 농기계 작업소 노력을 농업 생산에 한번 동원하자 해도 그렇고 또 농장마다 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물을 한 번 더 대자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기계 작업소 실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밭갈이를 하든 짐을 싣든 자기 작업량만 수행하면 계획 수행을 다 하는 것으로 요기됐습니다. 관계관리소 역시 한 해 보장해주게 될 물량만 다 보장해주면 자기 임무가 그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사에 필요한 자재공업 체계가 지금처럼 정연하게 소있지 못했습니다. 비료는 수매사업소에서 공급했고 중소농기구가 농약은 군 건재상점에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민회에서는 농업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할 만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 용농 기술을 농업 생산에 받아들자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민위원회를 통한 농업 지도 체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1961년 12월 18일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에 찾아오시어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업에 대한 지도 기능을 떼내서 농업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인 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기구와 매개 부서의 직능과 역할까지도 하나하나 규정해 주시었습니다.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는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우리 당은 숙천군에서 창조된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를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군에 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내오도록 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는 도농촌격리위원회를, 중앙에는 농업송을 개편해서 농업위원회를 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가 정연하게 소개되었습니다. 7개년 계획 수행이 첫 해인 1961년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의 창조라는 특기할 사변과 더불어 지난날 생산과 관리의 대상이었던 인민의 지위는 주인이라는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었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경제는 주체 경제관리 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1962년 12월
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생명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새겨준 까리브해 위기 이후 더욱 오만해진 적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자존이야 예속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나라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였던 그 시기, 주체조선의 힘찬 소론이 하늘 땅을 진감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도령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굴이 크지도 않고 도국이 둘로 갈라져 있는 조선이 어떻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다 같이 힘을 놓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세계 정치 무대에서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조선은 더욱더 어려운 형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바로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어느 나라에서나 공업화를 하면서 국방건설을 다 같이 진행한 신뢰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영단이 그렇게 이제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2년 12월 정말 그렇듯 의의가 깊은 12월 전원회의가 있기 전에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먼저 여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김일성산 기관인인 4.15 문학창작단 작가 정기정 선생이 쓴 장편소설 운명의 한 대목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에도 계속되었으나 끝을 보지 못하였다. 드디어 닷새째 되던 날 나는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동무들, 우린 벌써 여러 날째 같은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는데 왜 이러는지 동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국방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말로 하기는 그닥 힘들지 않습니다.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 찬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면 우리 인민은 또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 지질이 못 살던 우리 인민이 이제 겨우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는가 했는데 또 고생을 시키게 됐으니 그래서 결심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동무들? 이렇게 교시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가했던 정치위원들이 다 같이 대답을 올렸습니다. 수상님께서 결심하신 문제인데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우리 당은 로선을 전환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경쟁시켜 나갔습니다. 바로 여기 평양대국장에서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제2차 대표자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표자회에서는 세계혁명의 기본 전략이 제시되고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전시키기 에 대한 이런 방침이 우리 당의 로선으로 천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 사업을 개편하고 국방건설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 로선 전환과 관련해서 7개년 계획을 3년간 연장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음미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 크게 당대회, 당대표자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회의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대회, 이 당대회는 당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 여기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 그리고 전략 전술의 기본 문제가 토의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소집하는 회의로서 당대회 다음 큰 의의를 가지는 이런 회의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 그리고 전략 전술의 중요한 문제가 토의 결정됩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하는 회의로서 당대표자회 다음가는 이런 의의 있는 회의입니다. 여기에서는 해당한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합니다. 경제국방건설 병진회로의 노선 전환. 이것은 우리 당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 당은 병진의 쌍마 위에 인민을 태우고 강력한 자위적 국방공업과 함께 자립적인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의 아름다운 미상을 꽃피우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당이 이끄는 길이 최고의 정의의 길,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길이기에 우리 인민은 또다시 허리띠를 조여매며 조국의 운명을 지키고 자신들의 행복을 가꾸어 왔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백화점에 찾아오신 것은 1963년 10월 5일, 그러니까 당창군 기념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국방공업 발전에 더 큰 힘을 놓아야 할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인민 생활을 걱정하시면서 겨울 상품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 백화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백화점 1층, 2층, 3층 모든 매대들을 다 돌아보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여기 4층에 오르시어 몸소 협의회까지 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 백화점을 다 돌아보니 여기 백화점에도 겨울 상품이 적다고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천 생산은 좀 죽이더라도 수박색, 건색, 검은색 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색깔이 겨울옷천을 두툼하게 짜서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친히 직물 구성까지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가을꽃을, 가을에는 겨울꽃을 생산하는 식으로 계절 상품을 앞당겨서 생산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하라고 기승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백화점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화점에 도자기 제품도 적다고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그토록 심려하시는데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민들에게 공급하자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공장은 오늘 이렇게 현대적인 닭공장으로 일떠섰습니다. 1960년대 중엽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세가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 같이 밀고 나가는 속에서도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몸소 우리 공장 터전을 잡아주시고 공장이 조업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너무나도 기쁘시오 1967년 1월 2일 이른 새벽 생눈길을 헤치시며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었습니다. 공장에 찾아오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시었습니다. 알라이다 호동에 들리시어서는 다갈의 무게도 몸소 가늠해 보시면서 더 많은 다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닭공장들을 기계와 자동화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국방에 더 힘을 돌려야 할 그때에 인민 생활이 걱정되시어 우리 수령님 찾고 또 찾으신 상점과 공장, 가정과 학교 그 얼마이겠습니까? 지난날 제상에 맞아 감자나 잡곡밥을 담고 메뉴에 흰쌀밥을 씌워놓은
감투밥, 곱갈밥을 올려놓아야만 했던 심심산골 창성군의 황금산의 새 역사가 펼쳐진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1962년 8월에 오보이 수령님의 지도 밑에 역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꾼 창성연속회가 소집되었을 때 있은 일입니다. 창성하면은 얼마나 깊은 투매산골입니까? 그리고 이 길이 너무 구불구불하고 험한 토사도로였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 속에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수령님께서 회의를 끝마치시고 나오실 때까지 운전사가 차 정비를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문득 운전사에게 다가가시어 승리 58 자동차 기관이 몇 마력인가고 물으셨습니다. 75마력이라고 대답 올렸습니다. 그러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 차도 75마력이 아닌가? 승리 58 자동차 기관을 이 차에 바꿔 달면 오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차로 말하면은 우리 수령님께서 해방구부터 이용하신 차이다 보니까 정말 이 낡을 대로 낡은 차여서 그때 운전수는 그저 막무가내로 수령님께 새 차를 사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인민들이 번 돈을 나라에서는 정말 쪼개가며 쓰고 있는데 새 차를 사올 돈이 있으면은 우리 인민들이 신을 신발 한 켤레라도 더 사와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당의 병진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주되는 장애물은 역시 서국성과 보수주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당이 믿은 것은 준엄한 연대들마다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강인한 의지로 역사의 험한 풍파 속을 뚫고 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한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당은 어려웠던 전후 시기인 1957년에 우리 인민을 믿고 천리마 대거절을 일으켜 5여 년 계획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던 것처럼 1960년대에도 노동계급에게 의거하여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갔습니다. 1967년 6월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진 노선 간철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기 위해서 용성기계공장 노동계급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을 찾으시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노선을 철저히 간철하고 또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1957년도에 천리마 운동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혁명적 대거조의 이 불길을 지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투쟁의 앞장에 용성의 노동계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에서 온갖 보수분자, 이 소극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이 용성에서 타오른 혁명적 대거조의 불길을 온 나라에 퍼지도록 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혁명적 대거조의 불길 속에서 우리 인민의 전진을 방해하던 온갖 서국과 보수와 침체가 산산이 찢부셔지고 우리 당의 불의에 전군 전민이 더욱 굳게 뭉치게 됐습니다. 이 기록용화 황해는 1967년 8월 말 역사에 보기 드문 큰 물로 평안남도와 평양시의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들입니다. 이렇게 인민의 행복이 넘쳐 흐르는 정말 라가오니 강으로 전변된 대동강 호안을 건널 때면 오로지 우리 인민들이 행복을 마련해 주시려 바치오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면의 로고가 가슴 뜨겁게 되새겨지곤 합니다. 그 1967년 8월 평양시가 얼마나 큰 물로에서 피해를 입었던지 정말 우리 구역 안의 주민들은 그때를 잊지 못해서 두고두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 우리 인민들이 생활을 안착시켜 주시려 여러 차례에 걸쳐 대동강 호안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오보이 수련님께서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어린애를 놓고 감탄길을 넘어오던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신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어디로 가는가고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직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그럼 집에는 물이 차지 않았는가고 이렇게 묻으셨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집에는 비록 물이 찼지만은 직장부터 먼저 복구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그래서 직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이 당을 받들고 수령을 받드는 이 나라 인민의 민심이었습니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오로지 우리 당만 믿고 따르는 이런 일편단심은 이 땅에 제2, 제3의 대고조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타고치기 위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1968년 1월 23일 세계를 놀래우는 소식이 전파를 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았습니다. 무장 간첩선 부에블러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예에서 납포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성된 전쟁조병의 긴장한 정세. 세계의 초점은 또다시 조선해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이때 폭탄 소론이 세계를 진감시켰습니다. 놈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병진으로 더욱 억세게 벼리어진 자위의 총대, 무자비한 징벌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되어 토치는 그 내성 앞에 적들은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역사는 침략의 무리들이 무분별하게 날뛰는 이 행성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온 우리 당의 결심이 1000만 번 옳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일떠선 우리 인민. 혁명적 대고조를 통하여 더욱 단련된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는 승리의 깃발들이 연이어 휘날렸습니다. 공업 부문에서는 세인을 올려오는 새로운 천리마 속도인 강선 속도가 창조되고, 농업 부문에서는 청살리 사람들의 일솜씨가 일반화되어 즐겨낸 기획에 알고 꼬지를 점용하기 위한 투쟁에 새로운 박차를 가해주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업국가 1호의 전변, 이것은 인민이라는 토양의 억척의 뿌리를 받고 주체의 단계에 인민을 하늘 높이 떠올린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1957년부터 1970년까지 14년이었습니다. 남들이 온군 한 세기, 지구는 몇 세기에 걸쳐 이어간 공업화의 길이 이 땅에서는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열려졌습니다. 14년. 그 길은 위대한 우리 당을 받들어 비도운 아들, 딸들인 우리 인민이 시련의 고비를 함께 넘고 함께 헤치며 함께 걸어온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의 확립과 경제국방 병진회로의 노선 전환, 이것이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분수령에서 긍지 높이 돌이켜보는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총화였으며 위대한 조난의 1970년대에 넘겨주는 인민의 계주봉이었습니다.